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 주간 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는 그간 보도를 통해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내 주택 비율이 높아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을 보도해 드린 바 있는데요. 부천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같은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진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11일 열린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의 주택 비율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이학환 부천시의원은 당초 예상과 달리 영상단지 내 주택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협상을 통해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문화라는 표현을 쓰면 안 돼. 주택단지라고 표현을 써야 됩니다. 획기적인 사업을 하고 앞으로 후세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면은 거기를 정말로 최고의 첨단으로 개발을 해야 됩니다. 주택이 아닌. 부천시는 길주로 1번 길 1원 35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영화와 만화 등 영상 콘텐츠 제작 기업들을 유치해 복합 영상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민간 공모를 통해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개발 계획에 주택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겁니다. 실제로 전체 개발 부지 중 약 40%가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주거용지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 시민사회도 영상문화산업단지라는 기존 목적이 퇴색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는 상황.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부천시는 개발 계획에 예상보다 많은 수의 주택이 포함된 것 맞다며 협상을 통해 주택 비율을 낮출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의도했던 것보다 좀 더 많은 주택 세대 수가 들어온 바람에 그러한 질책도 있고 거기에 대한 의구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상 단계에서 좀 더 낮출 수 있으면 낮출 수 있도록 이렇게 협상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부천시는 우선 협상 대상자인 GS 컨소시엄과 이달 말까지 협상을 진행한 뒤 본계약을 체결할 계획. 부천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약속한 대로 영상단지 내 주거 비율을 낮춰 복합 영상산업단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김포시 풍무동의 한 도로가 택지 개발로 막혔습니다. 평소 이 도로를 이용했던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김포시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계획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지가 문화재 보호지역으로 묶여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김포시 풍무동 승가로 58번 길. 전방에 길이 없음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이 눈에 들어옵니다. 도로의 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로는 펜스에 가로막혀 있는데요. 도로의 반대편은 인천시 서구 불로동과 맞닿아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이곳 도로를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공사 현장은 검단 신도시 택지개발 지역입니다. 평소 이곳 도로를 이용해 인천 서구를 오갔던 주민들은 큰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하루에 800대 내지 1000대가 통행하는 그런 아주 좁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차량들이 인천 그 서구 쪽 사람들 그리고 풍무동 사람들 왕래하는 그런 중요한 도로를 그냥 막아버린 거예요. 이 풍무동 사람들은 팽팽 돌아가야 돼요. 검단 신도시 같은 김포를 가더라도 엄청 돕니다. 현재 김포시와 인천시는 해당 부지에 계획도로 건설을 추진 중입니다. 계획도로는 사라진 도로의 대체도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부지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김포 장릉산 일대. 김포시 관계자는 도로 개설을 추진했지만 문화재청이 문화재 훼손 가능성을 이유로 이를 불허했다며 훼손 범위를 최소화해 다시 한번 문화재청에 도로 개설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도로 개설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 지역 주민들은 단체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풍무동 민원이 항공기사무소부터 공동묘지, 공장지대, 그다음에 검단 신도시 개발하면서 폭파음, 도살장, 장례식장 온갖 혐오 시설물들이 1km 안에 다 존재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와중에 도로가 막히고 저희 연합회에서는 이제 사회단체와 같이 연계를 해서 지금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가 있고요. 민원 25 이재필입니다. 경기도가 고액 체납자에게서 압류한 물건을 시민들에게 공개 매각했습니다.
고가의 물건이 공매 시장에 쏟아져 나왔는데요. 고급 외제차부터 명품 가방까지 돈이 없다며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들의 호화 생활을 엿볼 수 있어 씁쓸했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체납 징수팀이 한 체납자의 집을 수색합니다. 명품 가방 수십 개가 쏟아져 나오고 값비싼 양주와 귀금속도 눈에 보입니다. 다른 체납자의 집에서는 외국 돈을 포함해 수백만 원의 현금도 적발돼 압류 조치됩니다. 경기도가 올해 1월부터 넉 달간 고액 체납자들로부터 압류한 물건은 1,200여 점. 이 가운데 진품으로 판명된 490점이 공개 매각됐습니다. 500만 원이 넘는 고급 시계에서부터 수백만 원짜리 금반지와 팔찌 등 귀금속이 공매 시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해외 명품 가방과 고급 골프채, 양주 등 고가의 제품들이 즐비합니다. 이번 공매에는 신차 가격이 3억 원에 이르는 최고급 외제 차량도 등장했습니다. 감정가가 5천만 원으로 책정되다 보니 많은 입찰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최종 낙찰가는 잠시 뒤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중보다 20% 이상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공매 시장은 시민들로 가득합니다. 품질 보증은 물론 세금 납부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으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물건을 100% 보증받을 수 있는 보증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믿고 살 수 있어서 좋고요. 그리고 이게 공매 물건이기 때문에 세금을 체납한 사람들 거를 저희가 사줌으로써 경기도 세수로 다시 들어가니까 서로가 좋은 거라서.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체납자의 집에서 고가의 명품과 귀금속들이 쏟아져 나온 모습에 씁쓸함을 보였습니다. 서민들은 정말 10만 원도 없어서 쩔쩔매는데 고가 명품 가방이랄지 고가 기금속 세트를 숨겨두고 세금을 안 냈다는 그런 파렴치한 사람들은 끝까지 추적해서 세금을 다 걷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체납자 압류 물품에 대한 공매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지난 2015년부터 실시했습니다. 지난해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2,000여 점을 매각해 8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습니다. 고의적으로 납세를 기피하거나 제사를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저희가 적극 행정을 펼쳐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공매를 추진하고 되었습니다. 이번 공개 매각을 통해 환수된 금액은 3억여 원. 관심을 모은 벤틀리 차량은 25명이 응찰해 7,779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경기도는 공매 물품이 가짜로 판명될 경우 낙찰자에게 감정가의 200%를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건강을 위해 견과류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유통기한을 속인 견과류를 유명 홈쇼핑 등에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지난 3년간 무려 100억 원대 규모를 제조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견과류 봉지 완제품에 들어가는 각종 견과류입니다. 제품에 들어가는 블루베리는 모두 유통기한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완제품 7.1톤 중 1.4톤은 이미 시중에 판매됐습니다. 해당 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사용했을 뿐 아니라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제조일자 이 유통기한 설정을 그러면 임의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제품에 준해서. 그러니까 업체는 블루베리 5.5톤의 유산균 가공 처리를 한다며 표시사항을 변조하면서 유통기한을 1년가량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표딱지만 가로 끼웠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네, 우선은 그렇게. 이런 수법으로 유통기한을 늘린 봉지 완제품은 약 1,400만 봉입니다. 이 밖에도 단가가 비싼 재료를 표기된 비율보다 적게 넣는 불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간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조사 결과 견과류 완제품 3천만 봉지를 포함해 제품 총 623톤이 불법으로 제조됐습니다. 전 국민의 60%가 동시에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많이 대량으로 구입하다 보니까 국내에 들어와서 그걸 빨리빨리 소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소진이 안 되면 자연스럽게 유통기한이 점점 임박해지고 결국은 업주는 유통기한을 속이게 됩니다. 도특사경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지나도 유관상 큰 변화가 없어 모를 수 있지만
배로 운송되는 과정에서 곰팡이가 생기기 쉽다며 곰팡이 독소에 의해 신장 독성 발생과 압류발, 생식기능 교란 등의 위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사경은 해당 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이제 곧 여름 휴가철입니다. 휠체어를 타는 사람들에겐 여행도 그리 자유롭지는 않다고 하는데요. 장애인 전용 여행 버스가 경기도에서 첫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휠체어 탄 채로 바로 떠날 수 있는데 신청만 하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선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장애인 복지센터에서 단체 나들이 가는 날. 버스에 설치된 승강기로 휠체어 탄 사람들이 하나둘 손쉽게 차에 탑니다. 누가 업거나 안아 올리거나 이런 게 굉장히 수치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차량이 생김으로써 나의 다리로 내가 직접 옮겨갈 수 있는 편리함. 경기도가 이번에 새로 마련한 장애인 전용 여행버스인데 승강기부터 안전벨트까지 휠체어제로 여행지를 오갈 수 있게 개조됐습니다. 일명 경기 누림버스. 휠체어 자리 8개와 일반 좌석 21개를 갖췄습니다. 장애인 단체면 어디든 무료로 빌려줍니다. 가족 등 개인의 경우엔 5인승 승합차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곳에 갈 수 없었잖아요. 근데 우선은 그 근처에 갈 수 있고 다른 걸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선은 90%는 성공한 것 같은데. 장애인 전용 차량은 지난 10일 첫 운행에 들어갔고 사용일 기준으로 2달 전부터 신청하면 됩니다. 선착순으로 접수되고 경기 지역에서만 운행 가능합니다. 비장애인과 똑같이는 좀 어렵더라도 가급적이면 큰 장애 없이 이런 관광지나 이런 데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 개선 이런 것들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모두가 자유롭게 떠나는 여행을 위해 경기도는 정책 만족도에 따라 사업을 개선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주TV 한선지입니다. 경기도가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의 명칭을 수도권 순환 고속도로로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인천시와 최종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경기도는 명칭 변경안을 국토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최창순 기자입니다. 수도권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등 세 광역시자체를 원형으로 연결하는 128km의 왕복 8차로 고속국도입니다. 서울 외곽이란 명칭 탓에 경기도와 인천시가 서울의 변두리란 느낌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기도는 경기도죠. 서울은 서울이고. 그러니까 서울의 변두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꼭 서울 외곽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수도권으로 하면 더 좋겠습니다. 현행 제도상 고속도로 명칭을 바꾸기 위해선 해당 노선을 경유하는 모든 지자체장의 동의를 얻어 2개 이상 지자체장이 공동 신청해야 합니다. 민선 7기 경기도는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의 명칭을 수도권 순환 고속도로로 바꾸기 위해 관련 지자체 설득에 돌입. 지난해 12월엔 인천시와 도내 14개 시군의 동의를 얻어냈고 올해 초부터 서울시와 실무협의회를 꾸려 마침내 최종 동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의회와 13개 시의회가 명칭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힘을 보탰습니다. 명칭 개정이 되면 서울 외곽에서 안 되는 상대적 빈곤감이 해소되고 서울, 인천, 경기도가 상생 발전하는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의 명칭 개정에 서울시, 인천시가 모두 동의함에 따라 이번 주 중으로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할 예정입니다. 경기주TV 최창순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12일 부천대학교를 방문해 취업 준비생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취업난을 호소하는 학생들에게 현장 실습을 통한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임금 격차 해소 방안을 묻는 학생들의 질문에는 정부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퍼주기식이 아닌 지속 가능한 지원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지난 7일부터 희망, 공감 국민 속으로 라는 이름의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천문화재단이 오는 28일까지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교육 3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수강생은 1인 미디어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과정을 전액 무료로 배울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별도의 자격 조건은 없으며 희망자는 부천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제8대 부천시 의회가 지난 10일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습니다. 부천시 의회는 오는 18일까지 부천시 집행부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할 계획인데요. 특히 이번 사무감사에서는 상동 영상문화단지 통합 개발과 대장동 3기 신도시 조성 사업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한국만화박물관이 관람시설 개선을 위해 오는 21일까지 임시 휴관합니다. 만화박물관은 매년 전시 콘텐츠를 확보하고 관람객 편의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임시 휴관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박물관 로비와 상설 전시관 전시시설 개선 작업을 진행한 뒤 오는 22일부터 다시 문을 열 예정입니다. 도민들이 미세먼지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경기도가 대기정보 전광판을 추가로 설치합니다. 도는 제1차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 총 67억 원을 확보했고 올해 말까지 도심 지역의 전광판 총 138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광판은 미세먼지와 대기 오염물질 농도, 미세먼지 대응 요령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김포도시철도가 7월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파업도 일어날 뻔했지만 김포시의 적극적인 중재로 노사정 협약이 체결되면서 급한 불은 껐는데요. 하지만 인력 충원 문제와 운영 방식 재검토 등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김포도시철도 정상 개통 후 해결해야 할 과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이야기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난 3일 이제 김포도시철도와 관련해서 노사정 협약이 체결이 되면서 김포도시철도 개통도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포시가 적극 중재에 나서서 타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부분, 이 과정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정학용 대표께서 이 과정 한번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그 최악의 파국상을 막았던 것에 대해서는 김포시와 그다음에 노사 그리고 시민들의 어떤 나름대로의 적극적인 그 여론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좀 합작품이라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그럼 높이 평가합니다. 특히 그 과정 속에서 상황을 진두지휘하면서 실타를 풀어나갔던 정하영 시장의 어떤 노력은 뭐 시민들의 박수를 받아 마땅한 것 같고요. 좀 아쉬운 점은 일정 정도 좀 정하영 시장의 좀 개인기에 의존하고 실제로 시의회나 선출직 공직자들의 어떤 협업 시스템이 좀 부재했던 부분들 이게 좀 아쉽고 또 하나는 실제로 이 문제의 가장 큰 원인 제공자인 서울교통공사가 주변부에서 빙빙 돌면서 오히려 책임 주체로보다도 좀 관전자 위치에 머물러 버리면서 끝에 가서 숟가락 하나 얹었던 행동 이 부분들은 좀 문제가 좀 심하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서울교통공사 그리고 김포 골드라인이 너무 소극적으로 나선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번 합의 과정에서 이들의 어떤 행동은 어땠나요? 역시 마음에 들지는 않았죠. 정말 부분이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노조가 파업을 선언했을 때도 서울교통사 쪽 그리고 골드라인 쪽에 다 전화를 했는데 서로 떠넘기기 바빴었거든요. 서울교통사 쪽은 자회사인 골드라인에다 물어봐라. 골드라인은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없다. 교통공사 계약자니까 그쪽에다 물어봐라. 계속 이렇게 핑퐁을 했거든요. 문제는 서울교통공사가 이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그리고 김포도시철도는 그 계약 당사자는 어쨌든 서울교통공사거든요. 교통공사 나서야 되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자꾸 자회사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했다는 것은 좀 문제적인 것도 있고 정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정치권에서도 움직여야 된다고 봐요. 국회의원들이 있잖아요. 두 분이나 계시는데 이 두 분들이 이 문제를 어쨌든 지역의 현안이라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교통공사와 채널을 가동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 문제점이 있고
어쨌든 이 서울교통공사가 이제 자회사를 운영했던 9호선, 2호선, 2, 3단계 네. 그리고 소사 원시선도 동일한 문제예요. 그래서 서울교통공사가 계속 이렇게 해온다면 분명히 시민들한테 외면을 받을 겁니다. 네. 안전 문제 해결과 이제 상여금 지급 그리고 노사정 협의체 운영, 이 법령 제도에 맞게 단계적 변경 등 크게 4개의 골자로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정진욱 기자, 이제 안전 문제에 대한 이제 공동 점검은 합의가 됐죠? 네, 어쨌든 합의는 됐습니다. 이 부분에서 19일에 노사정에 이제 시장이 포함해서 네. 합동 점검이 실시가 되는데요. 노정에가 주정했던 고촌에서 김포간에 차량이 떨리는 문제, 1분 가량 심하게 떨린다는 문제가 네네. 있었고, 1인 역사 문제,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 네네. 그리고 배수 펌프 전원 구조 문제 총 6곳이죠. 7곳 중에 6곳을 제기했습니다. 어쨌든 현장 점검을 진행해서 운영자, 실무자 통해서 안전 문제를 좀 더 확인하는 절차를 가질 예정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학영 대표께서는 이 부분 긍정적으로 간다고 보고 계세요? 볼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이제 좀 김포시에서 최근 몇 년간 대중교통 그중에서도 버스에 사고가 참 많이 났습니다. 네네. 가령 뭐 당산역 가서 2층 버스가 교각을 들이받는다든가. 그렇죠. 예. 네네. 근데 그런 요인들을 제가 시의원 시절 따져보니까는 이제 시청의 답변은 그런 거였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준공영 버스, 뭐 공영 버스 이런 거 수도권에서 인천과 서울에서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숙련된 버스 기사들이 조금 경험 갖추면 다 외부로 빠져나가 버리더라.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철도 문제도 비슷한 사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인력 수급 문제와 또 양질의 숙련된 어떤 노동자들이 이걸 운전해 나가면서 안정성 확보하는 부분들은 그 어느 것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아까 연구 용역이 그래서 좀 중요하다는 부분들이 일정도 객관적인 팩트 체크가 좀 나와야 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면 아마 지금 현재 합의된 내용에서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일정도 계약 조건의 변경을 통해서라도 김포시가 일정도 부담을 또 요구하는 그런 또 역제한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 네. 그래서 실제로 5년간 계약 맺은 내용하고 아까 말씀드린 부속 사업비의 해소 문제 그리고 이런 속에서 김포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상호 책임성 부분들을 어떻게 역할 분담이 될 것인가 이 부분들은 향후 쟁점이 될 가능성이 좀 크다. 근데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의 안전성과 편의성 부분들은 제1의 과제로 놓고 적절한 합리적인 좀 차선책의 모색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합의된 사항들을 보면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 그러니까 확정된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제 논의할 사항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요. 이 과정에서 정진욱 기자는 또다시 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있다고 보죠. 당연히. 인력 확충이 분명히 될 거고 재원 마련이 필요하고 그때 비용 부담이 문제예요. 결국에는 돈 문제거든요. 이 부분 절대 피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데 협의가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아까 정 대표님 말씀하셨죠. 이게 상당히 진통이 따를 수 있거든요. 시는 도시철 때 오래니까 좀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투자가 좀 약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시민들이 어쨌든 또 시민들도 이 불편을 감수하고 계속해서까지 기다렸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포시는 이제 대중교통이라든가 도로시설이라든가 혁신교육도 추진하면서 교육 쪽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도시철 때 또 거대한 예산이 투입된다면 어쨌든 예산이 투입된다면 그 부분에 따라서 이제 시민들의 눈총을 분명히 받을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비용 문제를 가지고 서울교통공사가 이번 합의 결정에서 보여줬듯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모습을 계속 보인다면 시민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시와 교통공사와 또 갈등도 관대 관가의 갈등 관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 자회사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 금전적인 부분은 서울교통공사가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했다시피 시가 좀 거꾸로 지금 그런 입장이라서 이 부분은 풀어나가야 될 숙제라고 보고요. 그런 것들은 말씀하신 대로 정치권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같이 합세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노조 쪽에서는 어쨌든 시장이 움직였던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재발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노조도 계속 지켜보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본인들의 의견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 구성이 됐다던가 어쨌든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자들도 시민의 안전을 이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이제 권고안이 나오면 분명히 인원이 늘어날 거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다시 한 번 더 쟁점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김포시 좀 딜레마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 산하 공사죠. 그럼 서울시를 상대해서 김포시가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김포시는 서울시에 비해서 대중교통 노선 확충이나 아니면 좀 5호선 연장에 대해서 나름대로 절대적인 좀 의뢰의식이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어떤 그 일방적인 승리와 패자가 아닌 윈윈할 수 있는 절충점을 모색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도의 좀 정치적 해법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건 너무 계약 조건에 문서만 연연해 버리면은 실제로 어떤 너무 경직돼 흘러가기 쉽을 것 같고 그렇다고도 너무 그냥 현재 해결책만 내놓다 보면은 당초의 어떤 법적 제도적 근거 규정들이 무력화될 수 있는 부분들 적절한 절충점과 균형점을 찾는 것이 어떤 김포 정치권의 노력과 역량을 보여주는 하나의 시험대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 고령 운전자들로 인한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고령 운전자의 면허 자진 반납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인천시도 관련 조례를 개정해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10만 원의 교통카드를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책은 없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5월 이제 인천시가 고령 운전자들의 면허증을 자진 반납토록 하는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 부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먼저 신은호 의원께서 짚어주시죠. 우선 70세 이상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인천 시민들께 운전면허 자진만 반납을 통하여 우리 인천 시민들에게 조례를 통해서 교통카드를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조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네. 사실 인천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의 많은 이제 지자체가 말씀 주셨던 것처럼 고령 운전자 면허증을 반납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이런 관련 사업들, 제도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정관복 교수님, 그만큼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고 있다고 봐야겠죠? 어떻습니까? 최근 3년간 어르신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를 좀 살펴보니까 2016년도에 759명, 2017년도에 848명, 그리고 2018년도에 843명으로 증가와 감소가 다소 반복되는 경향은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인천 지역의 경우엔 어르신 운전자가 약 14만 명으로 전체 운전자의 약 8%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2016년도에 한 8%에서 2018년도에 1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특히 올해 3월 말 기준으로는 1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유사 지역인 경기 지역이 약 8%에서 2018년도에 9%로 증가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인천 지역의 어르신 교통사고 발생자 비율이 다소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앞서 언급한 대로 이제 기준이 되는 나이가 이제 70세입니다. 하지만 이제 70세는 아직 젊다, 좀 더 나이를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지적들도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한편으로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운전 능력은 연령 문제가 아니라 이제 개인차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관목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령 운전자의 경우에 건강 상태 등을 포함한 검사 주기를 단축해서 신체 능력 그리고 의사결정, 인지 판단 능력에 문제가 없는지 수시로 판단해야 되는 건 맞아요. 국내에서도 개인의 신체적인 여건의 차이를 고려해서 면허증 반납 제도를 강제적인 수단으로 활용하지는 않고 있어요.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 면허 반납 기준을 70세에서 75세로 상향하는 등 연령 적용을 사회적인 여건 변화에 맞춰 적용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65세, 서울은 70세, 전남은 75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또 따라서 현재 70세 이상을 적용한다고 해도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의 자유의사이고 도입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현황 등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또 이제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연령대를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신은호 의원께 좀 여쭤볼게요. 이제 인천시는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반납하면 10만 원의 이제 교통카드를 지급하겠다는 건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은호 의원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물론 처음 시행하는 단계라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카드만으로 실효성이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상당 의문이 있는데 이제 다른 지자체에도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을 보면 일반 생활 카드로 이렇게 접목시켜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추가로 이제 그런 부분을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수완 제도도 인센티브. 네. 도입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하면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차후 보완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갈 수 있도록 하겠고요. 특별히 이제 지금 70세 이상 기준을 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자진 반납의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강요 수준은 아니고요. 네네. 그 여러 가지 이제 통계를 보면 사실 교통사고율 인천에도 보면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그 사고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고민 내에서 조례가 제정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회적 인식 전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호 의원께서는 지역에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무엇보다도 안전에 대한 강조는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운전자분들의 그런 의식개혁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돼서 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제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70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분들에 대한 그런 적성 검사라든가 주기적인 교육에 대한 부분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또 아울러서 대중교통을 운전하시는 그런 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적성 검사에 대한 거는 보다 더 좀 기준을 강화해서 선진국 수준으로 좀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교수님에게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런 어떤 사회적 인식 전환 등 이런 어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낮추기 위해서 지역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든 어떤 인식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필요한 건 사실은 운전자 스스로 내가 운전을 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짚어보는 게 1차적으로 필요한 것 같고요. 2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고령자에 대한 금전적인 혜택을 주는 것도 좋고 거기에 이제 더한다면 일단 이동권에 대한 걸 조금 더 확보를 해줄 수 있는 게 이동권. 예, 일본처럼 이제 택시 이동을 좀 쉽게 해줄 수 있는 거. 우리도 지금 그런 것도 많이 이 교통 소외 지역 같은 경우 많이 도입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언제든 내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원하는 곳을 갈 수 있다. 사실 이렇게 되면 굳이 자동차를 내가 위험을 감수하면서 해야 될 필요 없다.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런 좀 바탕을 깔아주는 게 필요한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좀 더 한다라면 아무래도 이제 신체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위험성이 높아지니까 그런 것들을 알고 운전을 좀 여유 있게 하고 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홍보를 강화해 주는 것이 좀 보완이 된다라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신호 의원께 마지막으로 질문 좀 드릴게요. 이 말 그대로 고령 운전자들의 어떤 교통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놓은 인천시의 대책이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홍보나 이렇게 많은 주민들의 어떤 참여를 위해서 어떤 준비 중인 어떤 행동들이 좀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네. 아직은 시민들이 직접 피부적으로 닿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거를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정책 공부를 하고요. 네네. 또 필요한 내용은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추가로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요.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사고 사망률이 고령 운전자일수록 높아지는 그런 현상을 보면 그런 부분은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상대방의 가정과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각별히 운전자 개인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의식을 좀 다지는 그런 방향으로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그런 방향으로 이끌도록 이렇게 해야 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홍보가 앞으로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또 앞으로도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연말 셀프 예산 편성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인천시의회 정책보좌관제가 최근 또다시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채용 공고를 냈지만 취업난에도 불구하고 미달 사태가 빚어져 인천시의회가 체면을 구겼는데요. 무리하게 밀어붙이다 보니 벌어진 사태로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천시의회는 재공모를 거쳐 오는 7월 중순에는 채용을 마무리할 계획인데요. 이 미달 사태까지 간 인천시의회 정책보좌관제 짚어봅니다. 먼저 이 정책보좌관제도 어제까지 인천시가 이 보좌관제도 재공모를 마감했습니다. 네. 오는 7월 중순까지 채용을 마무리하겠다고 하는데 애초에 미달 사태가 벌어지면서 시의회가 체면을 구겼어요. 원래 이렇게 인기가 없는 건가요? 정치에 관심이 많거나 그리고 정치를 하고 싶은 대학생, 졸업생이나 정치 지망생 같은 경우는 국회 보좌관이나 지방의회에
정책 보좌관은 상당히 매력적이고 인기가 많은 직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심지어 국회에서는요 인턴 모집 공고에도 치열한 경쟁이 붙을 정도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천시의회 정책 보좌관제 제1차 공모에서 미달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정책 초기다 보니까 홍보가 매우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당초에는 시의원들이 이미 자신의 보좌관을 내정해서 한 거 아니냐, 뭐 지원해봤자 자기도 어차피 되지 않을 거 뭐 지원하겠느냐 이런 루머까지 돌았다고 할 정도인데요. 그 이후에 다시 미달 사태가 되고 나서 재공모를 했고요. 지난 6월 11일에 2차 공고 지원 결과를 보게 되면은요. 네. 당초 계획 16명에서 38명이 지원을 한 상태입니다. 예. 경쟁률을 따지면 2.4대 1가량으로 대폭 늘어나게 되는데요. 네. 우편으로 들어오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약 30명가량으로 좀 늘어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것만 봐더라도 당초 홍보가 좀 많이 부족했던 게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반증이 될 것 같고요. 시험을 통해 뽑는다고는 하지만 사실 보좌관이라는 단어 때문인지 뭐 인맥을 따져 뽑는 게 아니냐, 코드 인사가 아니냐 이런 의문점들이 있거든요. 이런 논란 배제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두 분 말씀해 주시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처럼 그 연봉이 뭐 이것저것 다 포함하면 3,9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런 분들을 필기 시험 같지도 않은 시험 봐가지고 뽑는다. 제가 봐서는 그 의회 사무처에 그 인형을 하나 좀 데려다 놓는 꼴이 될 것 같고요. 그냥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37명 의원님들이 그냥 최저임금으로 해서 차라리 37명을 자기 사람들 뽑아 쓰는 게 낫다. 이럴 바에는. 이렇게 짧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좀 의견이 다른데요. 이게 이 채용 과정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정책 보좌관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좀 편하게 이 방송 용어로 쓰고 있지만은 공식적인 명칭은 정책 지원 전문 인력입니다. 네. 보좌관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있다는 점이 명칭이에요. 이게 또 각종 법률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고 있는 건데요. 이런 정책 지원 전문 인력에 대한 채용 문제는 시 인사위원회에서 외부 기관을 통해서 채용 절차를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네. 즉 무슨 말씀이냐면은 정원 외에 공무원으로 일반 공무원 채용 절차와 같이 엄격한 채용 심사 과정을 거치게 돼 있는 지금 구조가 돼 있단 말이에요. 즉 인천시의회에서 관여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그러면 공직에서 저희도 이제 의원 생활을 해봤지만 그 의회 사무처에 계신 분들이 정말 잘 옆에서 서버를 잘 해주시거든요. 근데 기존에 했던 분들의 일들을 이번에 이제 8급 상당에 오셔가지고 들어오셨는데 이분들이 업무 범위가 과연 어디냐, 여기에 퀘스천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잘못하면은 나중에 그 업무 범위에 대한 것들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게 비난과 논란의 요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직에서 해야 될 일들을 민간이 이제 받았는데, 민간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받았는데, 그러면 이분들한테 어떤 일을 시킬 거냐는 거예요. 어디까지?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인천시의회 입법 정책 관련 전문위원들이 있잖아요. 이런데 뭐 보좌관을 두려는 이유가 또 어디 있다고 보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별로 사실 그 역량과 능력의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기본적인 의정 활동과 안정적인 의정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보좌 인력이 필요한 것도 전 사실인데요. 왜냐하면 효과적인 집행부를 견지하고 감시하기 위해서는 그 의원 혼자서 하기엔 사실 벅찬 게 있거든요. 물론 일 안 하고 뭐 쉽게 하려고 하면 모르겠지만 제대로 일하려고 하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업무량이 많은 게 또 시의원의 또 광역의원의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소장님께서는 실제로 의원 활동하실 때 이 보좌관이 없어서 불편하셨던 경험 있으세요? 시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례도 살펴보고 또 각종 뭐 질의도 하고 하는데 또 지역 행사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자료를 볼 시간하고 요구하고 분석하는 게 사실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이 등등 어쨌거나 그 과중한 업무량에 비해서 의원들이 소화하기 어려운 점을 보좌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적어도 또한 그리고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좌 인력들이 9명이거든요. 예. 광역의원 같은 게 1명도 없다는 그런 상대적 박탈감 문제도 있고요.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서 지방
집행부 소속 공무원이 집행부를 감시하는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집행부라는 소속성의 한계도 이런 점 때문에 보좌 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유재용 전 의원님께서도 의정 활동하실 때 보좌관이 필요했다 이런 기억이 있으신가요? 저는 정책 보좌관이 필요하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의회에 계신 공직에 계신 분들이 워낙 박학다식한 지식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쭤보면 바로바로 얘기가 나와요. 네. 근데 실제 필요한 건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국회 보좌관이 있고 지역 보좌관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역 보좌관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파트를 따지면요, 공용 부분하고 전용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공용 부분은 관리실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회 기존에 지금 시스템이 그렇단 말이죠. 근데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면 개인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전용 공간에서 일해줄 사람들이 필요한데 실제 뽑는 거는 지금 어떻게 뽑고 있냐면요, 공용 부분에서 일할 사람들을 뽑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산 낭비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결국에는 행정적 충돌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공직에서 했던 부분들을 이분들이 와가지고 들어왔는데, 그래 이분들이 공직 많고 경험과 유능함을 갖고 있냐, 돈은 3천 몇백만 원씩 주면서 못할 거라는 거예요. 결국엔 잡일이나 할 건데 그 잡일하자고 그 시위에다가 사람들 앉혀놓고 정시 출근, 정시 퇴근 시킵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최저임금 주고 의원들 하나씩 붙여서 그러면 쓰란 얘기예요. 차라리 그게 낫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네, 잘 알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실제 그걸 하고 싶었는데 그걸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일이 흘러간 거예요. 왜? 본인들이 법을 위반하면서 불거졌기 때문에. 중복된 인력을 채용하는 꼴이 됐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공직에서 차고 넘쳐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네. 그럼 이도영 소장님께서는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정 부분 타당한 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들 지금 일정 부분 다시 집행부로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아까 말한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일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고요. 지금까지 인천시의회 정책보좌관 제도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도권 일부 신도시에서는 교실이 부족해 운동장에까지 건물을 짓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16년부터 입주를 시작한 부천시 옥길동 이야기입니다. 이곳 부천시 옥길동은 아이들이 많아서 문제라고 하는데요. 일단 제 뒤에 늘어선 학원 차들만 보더라도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번 직접 이곳 주민들을 만나서 아이들이 많아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너무 앞에 학원 같은 것도 지금 부족한 상태고, 그래서 애들이 미술 같은 거 다녀야 해도 좀 대기하고 다녀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 학원 같은 것도 대기를 많이 해요? 학원도 없어서 광명으로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 게 조금 부족하고, 그리고 애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이렇게 간혹 다쳐서 오는 경우도 좀 많고. 시내는 여기 광명 쪽, 아니 광명이 아니라 서울 구로 쪽에 저는 어떡하지?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 두 개 다 부족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예 맞게. 어린이집도 여기 근처 아니라 뭐 영국이나 그쪽 저쪽 소사공원 쪽 지금 한반에 교실 그 한반 교실 안에 애들 명수도 많은 것 같고, 지금 나올 때는 보면은 애들이 이렇게 나오는 명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부딪히고 넘어지고 그런 일도 되게 다반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좀 뭔가 이렇게 애들이 몰려있는 명수가 많으니까 그로 인해서 이렇게 벌어지는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이들 키도 커지고 덩치도 커지는데 교실은 사이즈가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아이들이 수가 더 많아지니까 서로 부딪히는 점도 많고, 의도하지 않았던 이렇게 치고 지나가는 아이들이 그걸로 약간의 불씨가 돼서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네, 오늘 돌아다니면서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어쨌든 이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교실도 부족하고 또 아이들이 많이 몰려 있어서 다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교실만 늘려서 그 좁은 공간에 아이들을 다 몰아 넣는다고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부천시와 교육당국에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 체계적인 해결이 필요해 보입니다.